아직도 불안해요. 일본 기업들은 뒤에서 보시겠지만은 하지만 많이 회상이 된 것도 맞는데 여기서는 그럼 일본 기업들의 생존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해외 진출입니다. 해외 시장 개척.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예요. 90년대에 이미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2010년 정도 되면서부터 인구 전체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고령화된 사회고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 국내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생산을 고집한 기업들이 망했습니다. 해외 진출해서 해외 생산, 해외 판매에 성공한 기업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해외 투자를 해서요. 해외에서 생산 설비를 갖추고 해외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본이 그래서 대외 순자산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2020년 일본의 대외 순자산은 4.5조 달러로 추산이 되는데요. 그만큼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도요타는 20개가 넘는 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큰 금융그룹인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은 금융그룹인데 매출의 40% 이상이 해외 매출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노무라 증권을 가지고 있는 노무라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해외 매출이 지금 40%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도요타 같은 제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간장을 만드는 회사들, 음료수를 만드는 회사조차도 이제 50% 이상을 해외에서 만들고 해외에서 판매를 하고요. 금융기관들도 해외 진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에서 북미와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일본의 경우가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기업은 해외 나갈 때 시장을 찾아서 물건을 사는 곳을 찾아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외 진출을 하려면은 해외에 있는 기업들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의 생존 전략의 두 번째는 기술 개발입니다. 일본에서 90년대에 기술 개발에 소홀했다, 과거에 안주했다, 자만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일본 기업은 긴장감이 대단합니다. 언제라도 망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일본에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 또 작년에 1.2조 엔이라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낸 기업이지만은 2012년도 정도에는 정말 소니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정도에 한 번, 또 2012년 정도에 한 번 구조조정도 굉장히 강하게 했고요. 그러니까 소니도 지금 굉장히 잘 나가지만은 언제 또 위기에 빠질지 모른다 하는 생각,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래 비전을 열심히 찾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술 개발 R&D 투자에도 열심입니다. 이 R&D 투자 데이터를 보시면은 유럽 집행위원회라는 곳에서 전 세계에서 R&D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2,500개 기업을 매년 발표를 합니다. 이 2,500개 기업에 한국 기업은 60개 기업 정도가, 일본 기업은 293개 기업 정도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 2,500개에 포함되는 이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를 보면은 한국은 3.7% 정도, 일본은 4.0% 정도, 독일은 5.0% 정도입니다. 독일이 굉장히 한국이나 일본보다 높죠. 그런데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인 삼성, 일본에서 가장 큰 기업인 도요타, 독일에서 가장 큰 기업인 폭스바겐, 이 세 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만 가지고 이 비율을 다시 계산하면은 한국은 2.4%로 뚝 떨어져요. 그런데 일본과 독일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한국이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이런 얘기들을 언론에서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입니다. 일본 언론에도 보도되고 일본 정부 문서에도 일본도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인데 이 GDP 대비 연구개발비가 한국이 가장 높은 것은 이 연구개발비에 정부에서 내는 연구개발비, 또 삼성이 내는 연구개발비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삼성을 제외하고 기업만 가지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보시면은 한국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소득에서도 대등하고요, 기업들도 정말 대등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에서 한국이 좀 밀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반도체에서도 상당히 약해졌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또 재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소니와 덴소가 TSMC와 합작으로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 정부가 공장 설립 비용의 절반을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란 것을 만들어서 이런 서포트를 법적으로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마모토가 지금 세계인들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마모토의 땅값이 오르고 있다는 보도도 많이 들리고요. 거기에 일본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TSMC와 연계해서 뭐 소재를 납품한다든가 부품을 납품한다든가 하는 기업들이 그 주위로 오고 있고, 땅값이 오르겠다 해가지고 해외 투자가들도 거기서 땅을 사고 싶어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드는 것이 삼성이나 TSMC는 뭐 5나노, 4나노, 3나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TSMC가 구마모토에서 만드는 것은 22나노 정도인데요. 그러면 이거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 22나노에서 26나노 정도가 소니가 화상 그 이미지 센서를 만들 때 거기에 필요한 것이고요. 덴소가 또 자동차를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소니와 덴소에 필요한 것을 TSMC가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 TSMC가 필요한 것들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지금 구마모토가 굉장히 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도 지금 플레이스테이션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내고 있지만은 그 미래가 게임에만 의존할 수는 없죠. 그래서 또 활로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소니가 과거에 아이보라는 로봇 강아지죠. 강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로봇의 그 원리와 자율주행차의 원리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카메라로 외부를 인식한 다음에 AI로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떻게 주행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로봇과 자율주행차가 메커니즘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니는 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니는 아시다시피 화상과 음향에서 굉장히 강하죠. 자기네가 화상 센서가 굉장히 강하고 로봇을 만든 경험이 있으니까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그 안을 엔터테인먼트, 자기네의 음향 기술 그리고 자기네의 영상 기술을 거기에 집약을 해가지고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로 만들겠다, 이런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공장이 없죠.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혼다와 합작회사를 미국에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소니 혼다 모빌리티라는 회사인데요. 일본이 굉장히 의사결정이 느리다고 하죠. 투자 결정 과정도 느리고. 그런데 최근에 일본, 2010년대 일본은 굉장히 빨라요. 제대로 된 경영자, 제대로 된 리더만 나타나면은 굉장히 의사결정이 빨라서 이 소니하고 혼다가 같이 힘을 합치겠다, 이 얘기를 한 것이 2022년 3월이었는데 2022년 10월에 합작회사를 만들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북미에서, 미국에서 주문을 받고 2026년부터 생산을 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죠. 혼다와 소니의 기술이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일본 기업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고민이죠.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은 정말 살벌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들의 경쟁을 보면은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죠. 네, 그 긴장감이 대단하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지만은 모바일 폰에 있어서는 애플과 굉장히 경쟁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중국에서 후발주자들이 또 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TSMC와 굉장히 격렬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우리가 믿지만은 삼성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은 불안한 감이 어느 정도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토요타가 됐든 소니가 됐든. 그래서 토요타를 보면서 일본 기업의 명과 암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요타가 2008년에는 적자를 봤어요. 그리고 2009년, 10년, 11년 이때도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실적이 개선돼서, 왜냐하면 북미 중국에서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에 3조 원에 가까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죠.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도 달성을 했고요. 또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에서 1위도 달성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만 보면 와, 토요타 대단하다, 토요타 죽지 않았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전기차를 보면은 토요타가 2021년에 생산한 전기차의 대수가 14,000대에 불과해요. 14,000대, 14만 대도 아니고. 혼다도 그 정도예요. 15,000대. 그러니까 뭐 그 현대 기아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테슬라는 고사하고 굉장히 뒤처졌죠. 근데 전 세계는 지금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이 뒤처진 거예요. 비록 영업이익은 굉장히 많이 냈지만,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굉장히 많이 낸 것이 명이면은 전기차에서 굉장히 부진한 것이 암입니다. 그런데 도요타가 여기서 그럼 망하느냐 하면은 그것도 모르죠.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쌓아두고 있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전기차 자율주행차 부분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현대기아에 지금은 밀리지만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기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요타는 우주에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제 다시 또 미국 나사에서 사람을 태운 로켓을 달에 보내서 사람이 달에서 걷게 하려는 거죠. 이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일본의 나사라고 할 수 있는 작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사와 함께 도요타가 2029년을 목표로 달에서 이번에는 사람이 걷는 것이 아니라 달에서 자동차를 타고 움직이게 하겠다. 달에서 달리는 자동차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 또 대단하다 싶죠.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2020년 도쿄 올림픽을 타겟으로 해서 일본 정부가 그 이전에 4, 5년 전에 2020년 도쿄 올림픽 때는 도쿄에서 드론이 날게 하고 자율주행차가 달리게 하겠다. 공항에서 로봇이 손님을 맡게 하겠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올림픽이 작아진 그런 탓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그것들 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너무 보잘것없었습니다. 일본에서 내보이는 그 기술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도요타가 2029년을 목표로 달에서 움직이는 유인 탐사선을 달리게 하겠다. 이 계획을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은 인류 최초로 달에서 자동차가 달리는 것이죠. 대단한 것인데 많은 한국 그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는데 그 탐사선이 소행성에 가서 소행성의 광물을 채취해서 지구로 가져온 것이 일본이 최초예요. 그러니까 우주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도요타가 이런 야망을 꿈꿀 수 있는 것이고요. 작사하고 나사가 하는 이 프로젝트에 도요타뿐만 아니라 혼다도 참여를 하고 있고 닛산도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또 타이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일본의 브리지스톤이죠. 타이어 만드는 회사. 여기에서는 타이어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활로로는 스마트시티라는 것을 도요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기공식은 했고요. 이미 건설은 들어갔는데 아직은 많이 베일에 가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성공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나중에 스마트시티 완성되면은 나도 한번 거기 가서 살아볼까 했는데 스마트시티가 완성되더라도 처음에는 도요타 관계자들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보고 그 뒤에 이제 외부인에게도 분양을 하겠죠. 그런데 최근에 사우디에서 네옴시티라고 해서 같은 컨셉으로 또 이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데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죠.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도요타 스마트시티가 거기에 굉장히 가려졌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처럼 도요타라는 하나의 기업을 보더라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엄청난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본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회 전체적으로는 많은 것을 깨닫고 합의에 이르러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제의 미래는 결국에는 일본 기업에 달려 있는데 이 일본 기업들이 이제 과거 잃어버린 20년과 다르게 지금은 분투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워낙이 강력한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일본이 저성장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깨달은 교훈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일본의 사회지표가 개선된 것은 고용과 주거가 안정됐기 때문입니다. 고용과 주거가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살아남은 일본 기업들이 체력을 회복했기 때문이고 일본 사회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합의를 이뤘기 때문이기도 하죠. 고용을 지키고 임금을 높이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아야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과연 일본에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지금의 한국 사회야말로 이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남의 얼굴에서 티끌을 본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본다. 남의 얼굴에서 티끌을 본 사람은 내 얼굴은 괜찮은가 싶어서 거울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잃어버린 20년을 지나서야 그들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버블 붕괴 후의 일본과 많은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20년을 잃어버려야 할까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이라는 반면 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제대로 활용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의 1교시 박상준이었습니다.